가족복지론 서동원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또 같이 가족복지를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때 소개드렸지만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전공이 미생물학입니다. 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사회복지 또 영상제작과를 졸업했습니다. 활동으로는 네이버에서 가족상담 교육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 전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가족 상담 파트 분야를 답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TV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공식 편집자, 영상 편집하는 그런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바비코인이라고 밈코인을 개발해서 현재 상장을 시켜놨습니다. 또 상담으로는 상담학회 한 15년 정도 학교 상담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마쳤고요.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구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의 의미는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살펴보겠습니다. 주 교재는 가족복지론 양성원에서 나온 가족복지론 이 교재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부교재는 양서원에서 나온, 이름 비슷합니다. 양서원에서 나온 최근에 발행된 가족복지론, 이것을 부교재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주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양성원 가족복지론 그 목차입니다. 첫 번째, 가족복지의 이해. 두 번째, 가족 체계와 생활주기. 세 번째, 가족복지정책. 네 번째, 한국과 외국의 가족정책. 다섯 번째, 가족복지정책 관련법. 여섯 번째, 가족복지 실천 과정. 일곱 번째, 가족치료. 여덟 번째, 중간고사. 그 다음에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폭력 및 학대가족, 다문화가족, 중독자가족, 장애인가족, 기말고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가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는 오프라인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가능한 질문에 답을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업 계획표, 우리 나주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업 계획표를 보면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중간고사는 주로 용어에 관한 지식, 가족복지정책 관련 용어에 관한 지식을 살펴볼 것이고, 특정 가족 이론과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또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현대 가족의 변화가 가족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정책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성인 학습자입니다. 이런 학습자들이 갖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한 상황이 또 그렇고, 또 교육 내용이 너무 어렵다든지 방법적인 문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학습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중간에 공부 그만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 학습자,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학습 동기 저하 및 무기력,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한 주부들은 육아나 가사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뭐 음식 만들면서 틀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또한 과거에 학습 실패 경험이 부정적인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학습 자체가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거나, 학습을 통해 뭐 배운 것이 뭐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동기가 확 줄어듭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도대체 공부를 해서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뭔가 배운 것에 대해서 압박감이 있고 뭐 잘해야 된다는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험도 잘 봐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보고 아 엄마 아빠 공부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그 타이틀 갖고 있는 그 패턴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상황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학습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일할 시간이 있는데 업무와 수업을 병행해야 되고, 주부는 뭐 밥 차려야 되고 가사해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뭐 책을 사야 되고 수업료를 내야 되고, 생활에 특히나 생계와 직결되는 성인들에게는 부담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주말에는 또 수업 들으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지지 부족도 한몫을 합니다. 가족들이 이해와 격려해주면 좋은데 가족들이 뭐하러 그거 다니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학습에 대한 의지가 확 꺾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집중력도 약하고, 요즘은 A4 용지에 글씨도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글자를 크게, 시험 문제도 저는 크게 냅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짧게 쓰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려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인 학습자들이 겪는 문제가 교육 내용 및 방법 문제입니다. 커리큘럼이 너무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딱딱하다든지 이러면 배우는 분들이 동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어렵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경험의 활용 부족. 성인들은 거의 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무시하고 강사가 뭐 지식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성인학습 특징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즉 페다고지식 방식은 안드로고지식인 우리 성인학습자들한테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실용성 부족입니다. 배워서 쓸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흥미가 확 떨어집니다. 즉 학습 준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과 가르치는 분들의 준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 우리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배울 과목 가족복지론도 마찬가지로 딱딱한 이론 위주라기보다는 실생활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 우리 삶의 가족은 어떤지, 내 가족은 어떤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론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는 이론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복지에 대해서 배울 챕터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족의 이해, 가족복지의 이해, 가족 정책적 접근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가족의 이해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가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 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가족 정책을 알고 가족 복지 서비스 접근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가족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의 개념 이런 것을 공부하기 전에, 가족의 개념 학자들마다 다르죠.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5가지 토론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가족복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토론 주제입니다. 이 5가지 토론 주제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복지에서 나중에 이제 다룰 토론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5가지 토론 주제를 보자면 비혼 출산, 즉 한부모죠.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되는가? 또 저출산 문제, 한 명만 낳고 두 명만 낳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 세 번째,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사회에서 개입해야 되는가? 네 번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특히나 요즘에는 핵가족 사회라 자녀들이 한 명, 두 명인데 뭐 첫째가 부모를 부양하기 어렵다. 둘째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부양의 책임은 가족에게만 있는가? 5번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연근무제와 또 일과 가정의 양립,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예전에는 그 여자분들만 집에서 유연근무제를 했는데 요즘에 남자분들도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애기 봐야 되고 뭐 이래서 유연근무제를 많이 신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5가지 토론 주제로 서로 쌍방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 효과적인 이 풍부한 토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가족복지 과목에서 토론하기 좋은 주제들은 정말 많습니다. 사회가 변화가 되고 가족 형태가 바뀌고 기능 그리고 가족이 직면한 문제들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인 이슈들을 반영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5가지 주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거론될 수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끼리 찬반 입장을 정리해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가족복지에 대한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주제마다 어떤 내용으로 토론해야 되는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혼 출산입니다. 비혼 출산, 이게 결혼하지 않고 애기 낳는 거, 한부모 가족 말하는 거죠. 이럴 때 또한 다문화 가족, 이런 사회적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되는가? 토론 포인트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 한부모 가족, 조성가족, 시골은 또 조성가족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뻔히 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키운다든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키우고 부모님은 뭐 도시에서 일하시고 이런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뭐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일본, 뭐 중국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많습니다. 요즘 또 러시아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문화 가족, 그 다음 비용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애 키우는 가정은 아동 양육비를 매달 지원해 줍니다. 또한 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해 줍니다. 출산 전후에 보호가 필요한 임산부를 위한 복지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주거를 지원해 줍니다. 주택이 없는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 돌봄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출생 신고 및 법률적인 지원을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서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것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국제교육원에서 그 학생이 만약에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학교에 그 한국어 선생님을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언어와 한국말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 생활 지원, 부모 교육, 부부 교육. 저희 지역의 다문화 센터는 운전 면허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다양하게 정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다문화가 지원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어가지고 다문화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고 대신 교육부로 그 예산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갖고 있는 다문화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다문화 가정에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수록 다문화 센터나 가족지원센터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지원이 교육부로 넘어와서 교육부에 갖고 있는 다문화 현상이 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 토론 포인트로는 육아 휴직제도, 보육시설 확충, 이런 기존 정책의 실효성, 또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되는가? 아동수당, 주택지원,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이 토론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내 갈등과 폭력입니다. 요즘 들어 가정 내 갈등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아빠가 무슨 도박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하면 이게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이런 가정 폭력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개입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토론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이런 가족 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아동 학대에는 가족복지의 네 번째 토론 주제는 노인 부양과 가족 해체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있는가? 토론 포인트는 핵가족화와 노인 부양 문제의 연관성,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같은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역할, 세대 간 갈등과 노인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이런 것이 토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형근무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토론 포인트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성별 역할 분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 이러한 다섯 가지의 토론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이 가족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섯 가지 토론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혼 문제, 그러니까 한부모 문제, 다문화 가족, 정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개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고령화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에서 노인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만 있는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형근무제가 일과 가정 양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토론 문제에 대해서 심층 있게 토론하다 보면 이 가족 문제에 대한 보다 확대적인, 그러니까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그 입장과 그 서로 찬반 간의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가족의 이해, 가족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독은 가족은 공동의 거주, 또 생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 두 명의 성인 남녀와 한 명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진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스트라우스는 가족은 결혼에 의해서 형성되고 부부와 그들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로 구성되며 법적 유대,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그의 다른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지, 다양한 심리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든스는 가족은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지지에 기반을 둔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간에 기대를 가지고 상호 책임감과 친밀감, 계속적인 보호를 주고받는 구성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영주는 가족을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인 개체성과 반개체성, 즉 개인으로서 나와 관계, 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계로서의 상호작용하는 생활 공동체적인 집단을 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혈연이고, 혈연, 그다음에 같이 살고,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고,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개념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들은 민법에서는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일가의 구성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본을 떼보셨나요? 요즘에 최근에 등본 뗄 일이 별로 없으시죠?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이렇게 있는데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는 세대 기준으로 발급되고 세대주와 세대원의 기록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같이 안 살고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개인 기준으로 발급되면서 개인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 변경사항, 병역사항 이런 것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즉 개인의 이력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에는 가족 구성원이 싹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빠질 수도 있죠. 따로 살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등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는 것은 등초본에 안 나오는 형제, 자매, 직계, 혈족까지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가족을 그리라고 하면 강아지도 그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가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 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은 이 화면 보시면 개정된 민법에 가족의 범위를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혈족,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이 명시되어 있는 이런 법률이 보면 민법 외에도 건강가정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소득세법, 어선재해보상법, 장기이식에 관한 법, 해외이주법, 산림조합법 이런 데서 각각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특성입니다. 가족은 일차적인 집단이고 공동사회 집단이고 폐쇄 집단이면서 가족은 형식적인 집단이지만 또 가족 관계는 비형식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가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씩 살펴보면 1차적 집단이라는 특성은 쿨리는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참여하는 집단이 1차적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1차적 집단에 속해진다는 이야기죠. 테니스는 가족은 애정과 이해로 결합되어 외부적 장애에 의해 결코 분열되지 않는 본질적인 결합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폐쇄 집단 이 말은 누가 되고 싶어서 되는 아니면 그만두고 싶어서 두지 자격과 획득의 포기가 쉽지 않는 폐쇄 집단이다. 이 말은 누가 원한다고 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집단이나 가족 관계는 비형식적이다. 이 말은 객관적인 관습적인 체계를 갖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행동이 통제되는 집단이다. 형식적인 집단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족 구성원 상호 관계는 솔직하고 형식적이지 않고 형식에 규제되지 않고 감정적이고 뭔가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비형식적인 관계로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관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개인보다는 상위 체계이고 전체 사회에 대해서는 하위 체계인 구조입니다. 가족 기능은 대외적으로는 전체 사회에 작용하는 기능과 가족 구성원에서는 대내적인 기능을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의 기능이라는 건 정서적 차원인 가족 응집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족의 갈수록 특징이 응집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조직적으로는 가족 적응성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응집성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 개인의 개별성과 결속감이 균형을 이루어서 어떤 집단이 끈끈해지는 겁니다. 친밀해지고 가족 간에 친밀해지고 끈끈해지는 것이 현대사회에 갈수록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응성은 가족 체계가 대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어떤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이 조직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적응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토론 주제를 살펴보고 또 가족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가족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족의 기능에서 고유 기능, 기초 기능, 또 부차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